네, 자, 2020년 국회직 8급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문법 규정 부분은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 정답 위주로만 간단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대신 독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어문 규정과 이론 문법 부분이 지금 푸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 비문학을 노란색, 문학을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보셔도 어문 규정과 이론 문법 비중과 비문학 문학 비중이 이번엔 되게 비슷했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살펴보면 오히려 독해가 올해는 많이 나온 편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문법과 규정 부분의 출제 비율이 좀 높았던 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자, 1번은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사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일사병 요게 지금 옳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사의 싸는 놓치고 지금 뿅만 신경을 썼죠.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누고 뿅을 체크한 다음에 한자잖아요. 그래서 한자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으실 땐 어떻게 된다? 쌍시옷 발음이 난다까지 체크를 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교묘했다. 그래서 뿅만 신경 쓰면 맞네 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의 된소리리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사는 자,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한자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가 난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일사 더하기 병의 합성어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28항에 의거해서 병이 뿅 되는 첨가의 된소리 대기랑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두 번 일어난 거죠. 그래서 26항, 28항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남량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상호동화가 일어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건 상호동화.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리을 피읍에서 대표음은 피읍이에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로 리을이 떨어지고 자음군 단순화 탈락 일어난 다음에 안울림 100% 된소리. 그래서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적과 불법적. 자, 이때 원래 불법이 원칙이죠. 근데 2017년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을 불법으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자, 그래서 불법적도 허용이 된다. 불법적, 불법적. 왼쪽이 원칙, 오른쪽이 허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서 일단 자음이 초성에 있다면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 모음의 발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음 순행동화를 허용하죠.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원칙이지만 오른쪽에 이모음 순행동화 허용 상태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얘는 허용 발음을 제시했다. 자, 그 다음 네, 관련 조항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1번과 관련해서 선지 1번, 26항, 그리고 28항. 자, 그래서 26항에 한자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28항 첨가의 된소리 대기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항이 이제 우리 순행동화인데 이 부분 밑에 보면 상호동화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항은 역행동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음화 조항이 19항과 18항에 있고 그 다음에 11항은 자음군 단순화 탈락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항은 안울림 100% 된소리 교체의 된소리 대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개정 여기에 불법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의 발음 나와 있어요. 띄어쓰기가 아니라 띄어쓰기다. 그 다음에 22항에 이모음 순행동화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다가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동원된 규정을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혹시 읍제로서 풀진 않았는지 꼭 점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 부호 보겠습니다. 자, 문장 부호 부분에서 옳지 않은 것 말고 나머지도 간단하게 볼게요. 면, 월, 일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면 대신, 월 대신, 일 대신. 그 다음에 2번. 자,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명당 4,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모와 분자 이런 것들 나눠줄 때 단위 표현할 때 빗금 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성공할지는 하고 말줄임표를 이렇게 3개, 6개를 찍고 마지막에 저만 하는 마침표예요. 근데 원래 말줄임표가 중간에 찍는 거지만 이게 타이핑을 칠 때 너무 불편하니까 개정을 할 때 자, 말줄임표를 아래점으로 대신 찍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눈에 4개짜리 점이나 7개짜리 점이 보이게 되었고 3 뒤에 하나를 찍거나 6 뒤에 하나를 찍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숨김표죠? 그래서 글자 수만큼 가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FTA를 쓸 때 대괄호를 써야 되는 이유 관련 조항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한자어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외국어 표기로서 FTA를 아울러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근데 외래어 FTA의 원어로서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의 기호가 가능한데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뭐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대괄호일 때랑 소괄호일 때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선지 보세요. 아까 선지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했지 FTA라고 쓰지 않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한글로 FTA라고 쓰면 소괄호지만 이때는 대괄호인 거죠. 여러분 이거 해설 꼭 봐주세요. 양쪽 차이를 봐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외래어 표기법인데 원래 국회직은 좀 외래어 표기법이 지엽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레스토랑 가면 리조또라고 많이 써놓죠. 예, 그래서 리소또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특히나 다른 직렬에서도 마오쩌둥은 시험에 낸 적이 있죠.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지만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포퓰리즘이냐, 그렇죠? 아니면 포퓰리즘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답변한 바가 있는데 이런 거 막 읽고 기 빼지 말고 사실 그냥 국회직에 나온 예시는 기타 직렬에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음 정도로 그냥 알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 중에 한자어의 한글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금을 체크해달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요거는 4번입니다. 답. 광활리 아니라 괭활리죠. 괭 해서 사방으로 두루 넓다는 뜻으로 클괭자예요. 굉장하다 할 때도 이 괭입니다. 자, 그리고 광활이라고 할 때 광자 봐두세요. 넓을 광 그리고 클괭 요거 둘의 차이 봐두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한자 중에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광분. 그 다음에 급급 뭐 나머지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고전 문법 중에서 중세 국어입니다.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막 예문을 준 게 아니라 되게 원론적으로 이론을 물어보죠. 1번 볼게요.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에 현대의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로 이루어지지만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자, 그때 삽은 현대 국어의 하읍고 등의 그 용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건 객체 높임의 의도는 현대 국어에서 기능을 잃었다. 그러면 현대 국어의 하읍고에 남아있느냐? 그럼 하읍고는 이게 객체 높임을 위한 옵이 맞아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청자를 높일 때 하읍고를 쓰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 높임의 옵과 용도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서도 뭐라고 써놨냐면요. 해설에 자, 여기서 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법이 선어말 어미로 표기가 되었다. 근데 현대 국어에는 그 기능이 없다. 정확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옵 부분은 삽의 형태는 남았지만 의도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법이 남아있다가 틀린 거야. 그래서 형태는 잔존해 있을 수 있으나 용법은 의도와 기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지. 자, 그 다음 2번. 중세국어에선 주격조사로 이를 사용했는데 너의 주격조사가 결합하면 여러분 너를 보시면 얘가 모음이죠.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를 쓸 때 이를 썼어요. 이응은 없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너 더하기 여기다가 모음이를 붙여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 내 계집 그려가던다 에서 보듯이 주어가 2인칭일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라니까 너 더하기 주격조사 이 그죠? 그래서 너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인칭 주어가 드러날 때는 의문형을 니은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 여기 보시면 우리 보이시죠? 예, 그래서 1인칭 화자, 나나 우리일 때는 아까 전에 2인칭 주어일 때랑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선어말 어미 오우를 썼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의문형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1인칭 화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논문을 찾아봐도 이 오우가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떨 땐 들어가고 어떨 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있는 예문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과도한 출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어말어미 오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1인칭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어디에 우가 있는 거야? 여기. 먹우니. 먹다에 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먹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세국어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날로 씀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의 뭐냐면 날로 씀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음은 연철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현대국어와 이제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음을 사용하지만 이때는 옴음을 썼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옴음을 썼다. 음이 아니라 옴음.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문법을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야 국회직 정도의 중세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그것의 기능, 그 다음에 중세 주격조사의 형태와 앞에 무엇이 있을 때 뭘 쓰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지만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고전 문법 수업 돼요. 그러면 우리가 25문제를 빠르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무료 특강 이유 있는 고전 문법 듣고 그리고 3시간의 고전문법 정리하기 테마 특강 들으면 자연스럽게 쓱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풀이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삽잡삽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서 자음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로 끝났을 때 이 양상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거. 자, 주어 2인칭이 노출됐을 때는 의문형을 니은다로 통일하고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일 때는 어미나 의문의 보조사 계열을 달리 간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자, 통사론의 중의성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길이 있다라고 할 때 길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지 방법인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길은 다이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중의성이 발생? 어휘적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묶을 건지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영수인지 아니면 영수가 보고 싶은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니 보고 싶다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앞과 호응시킬 건지 뒤와 호응시킬 건지에 따라서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호응성분 중의성이라고 하죠. 호응성분의 중의성은 구조적 중의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강도의 비교인지 아니면 아버지냐 딸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인지 비교 대상 중의성이라고 하고요. 비교 대상의 중의성은 구조적 중의성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시내가 우리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인지 아니면 도심지의 시내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또 해석이 다양하죠. 이건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어휘적 중의성이죠. 자, 그러니 기역과 리을을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묶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여러분 7번 배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고정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정된 부분을 읽고 배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도로교통에서는 자명한 법칙인 것이 의학에서는 반드시 동일하진 않지만 추론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의학이 무슨 상관이야 싶겠지만 여기서 뭔가 추론의 단초가 뭐예요? 증거.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조각들을 보기 전에 선지를 좀 보세요. 선지 힌트를 보면 가가, 나나, 다. 가나다 순서로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가 보죠. 의학은 이런 현상.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이 앞에 없어. 그럼 가로 시작 못해. 몇 번 아웃? 1번, 2번 아웃.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흥미롭게도 몸속에서 벌어지는 몇몇 상황은 휴가철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 아하. 자, 그러면서 뇌 당김에 장애가 생기면 곧바로 뇌로 공급되는 포도당의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통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나, 가 요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가 받아주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나, 가를 절대 조건으로 잡으면 몇 번 선지를 지울 수 있어요? 1번, 2번은 아까 지우셨죠? 4번도 지워주세요. 1번, 2번, 4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틀린 거 아니야? 한번 4번, 5번 볼까? 4번, 5번. 그치? 네,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3번. 그쵸? 그럼 나머지 조건도 볼게요. 자, 에너지는 휴가철에 바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행렬처럼 뇌로 향한다. 정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뇌에서 일어나 몸으로 확산된다. 이게 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에요. 앞에서 나온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라도 볼까요? 라에 보면 지방세포, 근육세포, 췌장, 간 등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걸 라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가가 이야기를 해야죠. 요거. 여기서 이런 현상을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쓰면서 오랫동안 별로 가망 없는 곳들을 탐색했다. 가망 없는. 별로 가망 없는 곳들이 어디예요? 여기. 자, 그래서 가라. 가라. 위치. 가망 없는 곳. 자, 그러나 정체 원인은 항상 앞에 있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대답은 단 하나. 그 원인은 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뇌 당김 현상과 관련이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라의 연결이 적절하니까 어차피 3번 빼고는 다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나 이 조건 중 하나만 찾으셔도 답안은 풀리는 거였어요. 이걸 다 찾았다면 대단한 거지.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자, 3번. 요렇게.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고. 자, 그러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맨 위에서 도로교통의 이야기와 의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고정부에서 그 다음에 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흥미롭게 몸속에서 벌어지는 몇몇 상황이 휴가철 고속도로와 빗댈 만하다. 그래서 요 뒤에 바로 나로 출발한 다음에 뇌에 당김에 장애가 생기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뇌기로 출발. 그 다음에 가를 보세요. 의학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쓰면서 오랫동안 별로 가망 없는 곳들을 탐색했대요. 그래서 가망 없는 곳들이 어디예요? 라죠? 그래서 라의 이야기 중에 그 원인은 뇌에 있다를 받아들여서 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가 나보다 앞서 나올 수는 없어요. 다는 나의 현상에 대한 규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가 맨 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파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 발문이죠. 일반 추론 긍정 발문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문이 좀 길더라도 긍정 발문일 때 선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다 보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가 전근대의 틈이자 균열이라는 말은 단순히 메타포만은 아니다. 연암 박지원은 말 거간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대 우정 논쟁을 해학적으로 그린 마장전의 끝부분에서 골게 선생이라는 페르소나로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우정론을 개진한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펜터치를 할 때 우리가 요약적 펜터치를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 말 근대가 전근대의 틈이자 균열 치고 연암 박지원이 마장전의 끝부분에서 페르소나로 출연을 했죠? 그러면 연암박지원이 페르소나 이렇게 줄여서 펜터치.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면 저 성한우와 상산왕은 그 사귐에 틈이 없었다. 틈 잡아볼게요.
그래서 한 번 틈이 생기자 이 틈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랑할 만한 것도 틈을 두지 않는 것이지만 두려워할 만한 것도 틈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아첨은 틈으로 말미암아 딱 맞아 떨어지고 모함도 틈으로 말미암아 이간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사람은 먼저 그 틈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과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틈을 돌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언뜻 아리송해 보이게 짝이 없는 은어 같은 말들로 중언부언 되어 있는 마장전의 속내가 이 부분에서 폭로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정은 전 근대의 문법에서처럼 틈새 없는 인격의 결합이 아니라 끊고 인격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 인격 사이의 거리의 밑줄 틈에 의해 구성이 되는 심리전의 양태로 화한 것이다. 변한 것이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심리전 양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펜터치를 해주시고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한 다음에 선지가 뭘 물어볼지 우리 모르는 거야. 이게 단순 내용일치 선지가 될지 사례 추론이 될지 전제 추론이 될지 모르거든. 자, 그럼 1번 전근대에 비해서 근대의 우정은 그러면 전근대와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었어? 근대가 전근대의 틈이자 균열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메타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정은 전근대 문법에서처럼 틈새 없는 인격의 결합이 아니다. 그러면 전근대에 언급한 전근대의 문법다운 틈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대 우정은 서로 간에 경계 없는 긴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다. 심리적 양태이다. 나왔던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전근대 같은 경우는 긴밀한 것. 근데 뭐 틈이 난다는 건 균열이라서 틈이 없어야 된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근대 와서의 우정은 심리전의 양태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에서 1번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왜 안 되나 볼게요. 자, 2번. 전근대의 우정은 메타포라기보다는 해학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지문에 여기서 해학에 근거해서 형성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지문 속에 연암박지원이 우정 논쟁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우정 논쟁에 대해서 재미있게 그렸다는 건 알겠지만 그 그러니까 해학을 통해서 이 우정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문에 해학이 나왔다 해도 해학의 근거로 우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근대의 우정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근대식의 우정은 아첨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문을 보면 아첨으로 말미암아 맞아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딱 맞아떨어지니까 틈으로 말미암아 아첨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모함도 틈으로 말미암아 이간질 된다는 그러면 틈이 아첨을 완성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틈이 모함을 완성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틈으로 하여금 아첨과 모함이 성립되는 거지. 아첨과 모함이 틈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A가 B를 만든다. 이거를 B, A를 뒤집은 거예요. A가 B를 만드느냐, B가 A를 만드느냐 이 방향성에서 틈이 아첨과 모함을 만드는 걸 아첨 모함이 틈 만드는 것처럼 뒤집어 놓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성한우와 상산왕의 사귐은 근대적인 사귐의 단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보면 그 사귐에 틈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근대의 문법이 틈새 없는 인격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적인 게 아니라 전근대적인 거죠. 이들의 사귐은. 틈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연암 박지원의 관점에서 틈이 없는 밀접한 관계의 우정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갖게 되는 우정이 다를 바가 없다? 아니지. 연암 박지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틈새 없는 인격 결합이 전근대적 그리고 틈에 의해서 오히려 근대적인 우정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암 박지원은. 그럼 무엇을 더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사실은 일행직에서는 8번 같은 추론 문제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행직 기출만 푼 친구들이 포스트 휴먼 같은 일행직 일반 추론 문제에서 엄청 틀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늘어날 거예요. 8번 문제 같은 게. 그래서 8번처럼 지문을 한 번에 읽고 이 선지가 지문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잘 관찰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예를 보면 근대와 전근대를 막 섞어 놓거나 아까처럼 틈과 아첨 모함 관계를 뒤집거나 요런 트릭을 잘 봐두세요. 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빈칸 추론 문제죠. 자, 여기서 다음 글은 방송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것이다. 각 문단의 앞에 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빈칸 추론일 때 선지를 보시면서 선지가 이렇게 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공통 키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 키워드가 뭐죠? 방송 언어는. 맞죠? 그러면 이 글이 방송 언어의 어떤 특성에 대한 얘기구나. 여러분 어디까지 똑같아? 그쵸?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방송 언어는 어떠한 경어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빈칸 뒤에 설명을 보고 방송 언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간추려주면 돼요. 그래서 겉보기엔 빈칸 추론 같지만 사실은 문단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하대어가 없는 방송 언어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하대어가 없다. 자, 어린이 방송에서 유념해야 될 일이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존중해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청자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라. 그리고 시청자가 바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라. 국가 원수일지라도 방송 언어에서는 지나친 경칭이나 경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시청자가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송 언어가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주적인 말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언어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민주주의 이념에 맞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표현과 민주주의적 이념을 담은 말은 다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치사하긴 한데 방송 언어는 민주적인 경어여야 한다라는 건 맞아. 맞는데 근데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말이라는 말은 의도가 다른 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당장 캐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에 소홀하면 안 된다며. 그쵸? 자, 그래서 문법에 틀리면 안 된다는 거라서 지금 문법에 맞는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을 생각하라.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라. 맞죠? 그 다음에 억양두구라 하고 화면에 비친 몸의 동작도 정중해라. 자, 그러면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럼 아마 대부분은 이 문제 풀 때 1번부터 5번을 보고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의심을 해야지. 의심을 했을 때 해석에서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얘죠. 여러분 이념에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민주적인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미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달할 때 방식이 국민 존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방송 언어는 민주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민주적 표현의 경어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0번 볼게요. 자, 10번 고전 운문입니다.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의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보죠. 자, 덕은 뒤로 받으시고 복은 앞으로 받으시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받으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자, 바로 뭐죠? 고려가요 동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동은 필수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필수 작품 동동의 전문 분석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 접근의 속도나 완성도가 다르겠죠? 자, 정월 1월의 시내의 물에 아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의 가운데 태어나고 내 몸은 홀로 사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근데 우리 문제는 뭐 기억부터 이런 거니까 이게 달거리체, 원령체 고려가요라는 걸 알면 전체 독해할 필요는 없죠. 여기 볼게요. 2월의 보름에 아으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등불. 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이런 거. 해석 다 해드렸죠. 어디서 했어요? 교과서 필수문학 작품 우월한 독해에서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누구냐면 내 님의 모습이에요.
내 님의 모습. 자, 그래서 나의 님은 등불 같아. 그래서 많이는 환하게 비추실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서 활짝 핀 만춘의 달의 꽃이여. 자, 그러면서 이 달의 꽃과 등불이 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도 수업을 했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다. 그래서 둘 다 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 4월 안이 잊어버리고 오시는 꾀꼬리새요. 꾀꼬리새.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님이 내 님이에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으셨는가? 이게 뭐냐면 봄이 됐어요. 꾀꼬리는 오는데 님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꾀꼬리랑 내 님은 대조대상이죠. 자, 그럼 여러분 기억과 니은은 대조대상입니다. 기억은 내 님이자 녹사님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꾀꼬리. 내 님은 안 와. 꾀꼬리는 와. 자, 그 다음 자 6월로 바로 갈게요. 6월의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버려진 빛. 버려진 빛이 누굴까요? 님에게 버림받은 내 신세요. 자, 그러면서 돌아보실 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버려진 화자.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10월이요. 10월에 꺾어놓은 보리 같구나. 자, 이것도 꺾어놓은 볼이 뭐예요? 버려진 나죠? 왜? 꺾어버리신 뒤에 가져가시는 분이 없네. 자, 그래서 이게 화자죠. 그럼 디귿과 리을이 같은 기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아놓은 쟁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님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어요. 엉뚱한 사람. 내 님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날 데려가요. 그러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 화자를 표현하는 뭐밖에? 디귿, 리을밖에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교과서, 고전시가 필수 작품의 현대어 풀이 부분은 원활히 되셔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했었죠? 우월한 독해 하면서 그래서 각각 화자를 의미하는 말, 님을 의미하는 말 이런 것들 다 갈라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봄꽃, 봄에 피는 꽃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합성어죠. 자, 봄꽃. 그 다음에 감는, 발에다 감는 거. 감다 발. 비통사적 합성어지만 어쨌든 합성어. 그 다음에 진짜랑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과 말 합성어. 진짜 보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왕고집. 이때 왕. 요거는 접사. 자, 그 다음 두근두근하다 할 때 두근두근이라는 말에 부사에 하다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생어. 자, 근데 이제 이거야. 국회직은 그렇게 사람들이 국립국어원에다가 온라인 가나다에 질문한 걸 그렇게 선지로 구성을 해요. 사실 출제진이 이 해설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한 해 지나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출제진이 만약에 이걸 보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 있어. 되게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리고 문법론자들끼리 또 논쟁거리가 되는 단어들을 시험지 위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물론 얘를 배제하고 풀어도 객관식이니까 답이 나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수험생을 뽑고 싶은 문제랑 그냥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 내에 엿먹이고 그리고 당황시키려는 그 문제 출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토진들도 좀 이게 합당한 단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지 이게 뭐 교과서랑 국립국어원이랑 논쟁거리가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험지에서 배제하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여기서 자, 봄꽃과 거짓말은 쟁점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합성어예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간발과 독서와 건불단은 다 합성어인데 자, 이거는 전성어미가 빠진 비통사적 합성어. 감는 발, 감은 발. 그 다음에 읽을 독자. 읽다 책을 이니까 어순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어서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검고 불단데 여기서 연결음이 빠졌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 같아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예요.
진짜랑 콧뚜레랑 그 다음에 두근두근하다. 자, 이 세 단어는 논란거리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지에다 내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래도 이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냈냐면 먼저 1번, 2번은 너무 평이하니까 지워주시고 자, 두근두근하다부터 볼게요. 두근두근은 부사예요. 거기다 전미사 하다가 붙었으니까 파생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빛나다 같은 경우는 빛이 나다인데 조사생략이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잘되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보세요. 잘되다. 맞아. 두근두근하다는 합의가 됐지. 이거 말고 얘. 잘되다. 잘되다를 부사 잘 더하기 되다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이때 되다가 동사라는 관점과 접사 되다라는 관점이 두 개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되다가 통사적 합성어라는 관점과 파생어라는 관점이 양쪽 관점이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라고 볼 땐 그러면 여기서 얘 파생어 그리고 얘는 합성어 그리고 얘 파생어로 보든 합성어로 보든 세 가지가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답이 되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냔 말이야. 잘되다를 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진짜 콧뚜레 그리고 또 완고집 범민족 최고참은 이건 접사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제가 해설제다 다 넣어놨어요.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대잖아요. 국립국어원도. 근데 이런 거를 왜 내냐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로 볼 수도 있고 합성어로 볼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콧뚜레 집게 이거는 다 파생어로 보겠다는 건데 국립국어원에선 단일어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를 성립시키려면 얘 파생어로 가야 되잖아요. 볼까요? 진짜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 그리고 콧뚜레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 다 최신으로 제가 뽑아다가 해설에 삽입해 드렸으니까 해설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단어의 분류 이건 이론 근데 이런 이론을 잘 알고 이해하는가를 합성어 파생어 구분 문제를 내는 건 좋은데 저런 단어들을 선지 위에 올려야 했나가 안타깝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짜증나죠? 네, 위로를 표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12번 문제는요 문학의 고전 산문 내용 부분입니다. 이게 왜 고전 산문이냐? 자, 이게 난중일기거든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1597년 9월 16일 맑음 일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일기는 글의 종류로 크게 나눌 때 어디에 넣을까요? 교술문학. 자, 그래서 우리 현대 문학으로는 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 문학의 교술 갈래에 수필 쪽에다가 일기나 편지나 이런 걸 다 넣어요. 자, 그러면 이른 아침 적을 살피고 온 정탐대가 수없이 많은 적선이 명량으로부터 지금 우리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출전하였더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자, 여러 장수들은 중가부적이라 스스로 낙심하면 중가부적이 뭐예요? 적은 너무 많고 우리는 힘이 약하니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가부적이라는 사자성어의 뜻 알아두세요. 스스로 낙심하여 우리가 질 거다라면서 도망갈 꾀만 내고 있었다. 나는 노를 빨리 저어 적진으로 쫓아나가며 지자포, 현자포 등 여러 대포를 마구 쏘아댔더니 탄환은 마치 폭풍우같이 쏟아졌다. 게다가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나가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들은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적에 의해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나가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적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배를 바로 쳐부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적을 쏴라 하고 다른 여러 장수들의 배를 돌아보니 우리 배들은 먼 바다에 물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대장선 빼곤 다 물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호각을 불어 중군의 명령을 내리는 깃발을 세우게 하고 군대를 부르는 초요기를 세우겠더니 중군장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왔으며 거제 현령 안위의 배도 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안위와 김응함에게 너희는 중군으로서 멀리 도망가고 위기에 빠진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죄 어찌할 셈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지만 싸움이 급하니 공을 세우라. 그러니까 뒤로 빠져있지 말고 이리 오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장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다른 두 배에 명령하여 한꺼번에 안위의 배에 개미떼처럼 붙어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안위와 그 부하들이 죽으림을 다해 몽둥이로 창으로 혹은 돌멩이로 치고 막다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들어가 마구 적을 향해 쏘았다. 적선 세척이 거의 다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산도 대장 정응두의 배가 뒤쫓아와서 적을 쏘아 죽여 한 놈도 적이 남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비겁하였고 누가 이순신을 조력하여 공을 세우고 용감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보죠. 적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의 입장에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나요? 적은 싸워야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싸움에 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자 지금 이순신이 중간에 비판한 건 우리 군이에요. 우리 군이 물러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자 그래서 적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썼다는 적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함께 가졌다. 자 부드러움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부드럽게 자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이 부분 뒤에 있는 중군장들을 불러서 니네 빠져 있을 거야? 너희 죄가 엄하지만 그래서 너희 죄가 크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공을 세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해전에서는 신호에 의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호각과 깃발도 쓰긴 했지만 말로 전달하는 것도 있죠. 뭐 그러지 않으면 뭐 처형하고 뭐 공을 세우라 이런 것들은 깃발로 한 게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만에 만 지워주시고 이순신 장군 휘하의 장소들은 솔선하여 싸움에 임하였다. 안 그래서 혼났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서 혼났었어요. 그 다음 이 해전은 적선 130여 척을 모두 격침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국사 문제는 아니고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서 적은 한 놈도 남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게 안위의 배를 공격한 배들에 대한 얘기지 전체 적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죠. 지문으로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이요. 자, 입과 관련된 관용 표현입니다. 제가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 기본서에서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관용 표현이 출제가 자주 되진 않지만 신체 부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꼭 보세요. 그래서 이거 어휘력이에요. 자, 그는 입이 되다라고 하면 까다로운 거예요, 입맛이. 그래서 입이 높다, 되다 이런 거 입맛 까다롭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잘 먹는다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아요. 나머지의 어휘들도 이 관용 표현들도 봐두세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때 그 일은 할만하다. 여러분 이거는 본용어이고 얘가 보조용어인데 지금 붙이는 게 허용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이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어요. 자,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이거 제대로 했죠. 그 다음에 나에게만이라도 조사는 연달아 붙여 쓰죠. 자, 그 다음에 4번 쫓아내버렸다.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여기서 본용언이 쫓아내다가 합성어잖아요. 본용언이 복합어일 땐 뒤에 오는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본용언이 복합어일 때 뒤에 오는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자, 복합어의 어간이 이음절일 때.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가다에 나가. 이럴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글자? 하나, 둘, 셋이죠. 쫓아내다에 어간이 여기까지잖아요. 3음절이죠. 그래서 복합어의 어간이 2음절이라면 짧아서 붙이는 게 허용이 되지만 이 복합어가 앞에 왔고 그 복합어의 어간이 3음절 이상이라면 뒤에 오는 보조용언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가다야. 나가다의 어간은 2음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가버리다는 나가버리다라고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이는 게 허용돼. 나가버리다. 허용.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 모른다. 나 처음 듣는다. 그럼 모두 약점 특강 띄어쓰기. 자, 그 다음 자 5번. 그래서 띄어야 돼. 못 붙여요.
육아의 문학사상 주로 철학적 문제나 사회와 관련지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관련짓다라는 말이 올라 있죠. 관련짓다. 자, 그래서 다 지금 요 번호만 빼고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14번의 해설에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한 보셔야 될 이론 지식들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관련짓단 합성어로 올라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본용언이 이게 앞말. 본용언이 복합어일 경우에 그때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고 띄어 쓴다. 다만 여기다 제가 넣어놓진 않았지만 복합어가 어간이 이음절일 때는 가능해요.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은 일행직도 기타 직렬 합쳐서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론까지 넣지 않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가버리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에 의미 중복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의미 중복 확인해 볼게요. 역전 앞에 앞전자. 앞전. 그 다음에 다시 제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와 제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럿일 때 제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일어나는가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왜가 뭐예요? 원인이죠. 일어난 것의 원인.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론이고 이론은 이제 해설지에다가 넣어놓은 부분들 참고하세요. 중첩,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자, 표준어 규정입니다. 표준어 규정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구제 방안이 없어요. 자, 그래서 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되었다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이제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표준어를 공부하면서 조항의 구획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유의미하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아, 얘는 한자어구나, 얘는 고유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요. 자, 그때 푼돈, 밥소라, 사례밭 모두 다 표준어고 여기 지금 표준어가 아닌 것들 벽지다의 벽은 한자인데 고유어가 이겼죠. 그 다음에 두껍창은 두껍다지. 자, 그 다음에 목발은 지게다리. 여러분 이게 환자가 짚는 목발은 목발이 맞아요. 근데 표준어 규정에 나왔던 목발은 그 목발이 아니라 지게다리란 뜻이었어요. 지게를 지탱하는 다리는 지게다리라고 해야지 목발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환자가 쓰는 목발은 목발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입담배, 담배가 이겼어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근데 16번은 사실 국회직이나 이렇게 표준어 규정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을 내지 일행직은 선택하지 않을 만한 단어들이죠. 자, 17번의 한자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장부라고 할 때 장자가 뭐여야겠어요? 어른장이죠. 근데 장자 잘못 쓴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대장부에는 어른장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정서벌할 때 벌자와 죄자를 지금 뒤집어 놨네요. 그쵸? 그래서 죄랑 벌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심장 할 때 장자는 오장장자라서 그죠? 그래서 이 오장장자인데 비슷하게 감출장자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도금은 같지만 다르지. 그리고 심자가 마음심이 들어가야죠. 심장인데. 그죠? 아, 이것만 봐도 너무 쉽다. 얘 지워봐봐. 그쵸? 얘만 지워도 벌써 2개 지워지지? 그 다음에 어른장 끝. 그럼 답 몇 번? 5번.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자를 다 몰라도 몇 개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네,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시언의 중간본이죠. 이 언해라는 말이 뭐냐면 중국 작가의 작품을 훈민정음으로 썼다. 그래서 두보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작가의 한시를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번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춘망이라는 작품은 교과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작품이므로 현대어풀이랑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럼 현대어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매와 가람뿐이다. 가람은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 의도가 춘망을 아느냐도 되겠지만 춘망 자체를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람은 강이고 이게 두보의 춘망 빼고도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고어, 자연물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을 뜻하는 말들을 이어도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특강에
고시조 백선이라고 있어요. 필수 고시조 백선. 필수 고시조 백선. 이거 제가 유튜브로도 강의해놨는데 무료 특강이에요. 근데 요 자료에 보면 요 자료 뒤에 제가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 100개를 정리해둔 게 있어요. 그 100개 하면 이거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서 산과 강뿐이다. 이것도 알아야지 다음에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산과 강뿐. 그래서 산과 강만 멀쩡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 안에 봄이 왔어요. 그래서 풀과 나무만 깊다. 자, 깊했도다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깊다라고 우리가 현대어선 얘기하는데 우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뻤구나는 아니야.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풀과 나무가 앞에 나오는 거니까 풀과 나무가 어땠을까? 기쁘다가 아니지.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기쁘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색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라가 망했는데 기쁠 리가. 자, 그래서 얜 땡. 그리고 강이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땡. 시절을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여의었음을 슬퍼하니.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100개 어휘 안에 있어요. 얘도. 가람도 슬퍼하다도 100개 어휘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3번. 이거 보세요. 100개 어휘 안에서 정답은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5개 선지가 다 나오지 않아도 정답은 꼭 알아야 되는 고어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 봉화가 석 달이나 이어졌어요. 그게 전쟁 난 지 석 달 된 거죠. 집에서 오는 음서 편지는 만금이 싸도다. 근데 이게 싸다, 싸면은 만금이 싸다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만금을 줘도 편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싸다가 비싸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론에 보면 의미가 반전된 단어 중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하얗게 샌 머리를 긁으니 또 자르니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현대어 풀이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으니 보시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고 하면 교과서 필수작을 전체의 전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웬만한 필수작품을 공부하면서 자주 나오는 고어들을 알아두면 객관식 풀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어휘 중 혼동어휘입니다. 자, 혼동어휘에서 자주 나오는 거 바치다, 바히다 이런 구분들. 자, 그럼 1번 볼게요. 그들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다. 기본형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가 승용차에 받다를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희는 피동의 희예요. 아이가 가만히 있었는데 승용차가 갔죠. 쳤죠. 그럼 받다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올라와. 올라와. 그래서 바치다의 뜻에 보면 사전 뜻에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공은 신부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짜증 어린 성화를 바쳤다. 바치다라는 뜻에도 지금 뭔가를 바라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것도 바치다예요. 자, 그 다음에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근을 시장 상인에게 도매값으로. 여러분 이거 예전에 사회복지직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에게 도매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도 이제 우리가 밭히다를 쓸 수 있어요. 밭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희는 사동이에요. 그래서 피동, 사동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예전에 사복직에 나왔던 문제를 리메이크 했네요. 자, 그 다음 먹은 것이 소화 안 되는 거. 화가 치받칠 때도 이거 써요. 그 다음에 바치다의 뜻의 여러 가지. 책 받침할 때 받침도 있고 양산을 받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 받히다에 당하는 거, 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피동, 요건 사동. 특히나 여기 해설제 박스 중에 3번째 박스 피동, 사동 나눠준 부분 그거 꼭 봐두세요. 제가 모의고사에 냈을 때 막 이런 거 지엽적이라고 한 사람들 국회직에 나왔지. 그러면 이유진은 국회직을 적중해. 아니야, 이런 거 일행직에 곧 나온다니까. 그게 어디에서 더 빨리 나오냐의 차이야.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후발주자들이 괄호. 그리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문문이요. 그러면 주어는 뭐? 후발주자들이요.
그럼 후발주자들이 인공지능을 어쨌길래? 이렇게 하고 글을 읽으세요. 신기술 투자는 일종의 모험이다. 생소한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생소한 영역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면 모험하는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나는 게으름은 대부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라면서 자신의 이해 부족을 후회한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더딘 도입의 근본적 원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한 이해가 이 더딘 도입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문 앞부분에 나와야 될 건 후발주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왜 못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왜 빨리빨리 도입을 못하냐. 자, 그래서 지금 더딘 도입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와 관련된 질문은 뭐죠? 이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디니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질문지도 3번. 여러분 보면 빈칸 추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읽고 주제를 간추린 다음에 문제의식을 잡아서 그걸 질문으로 서두에 던진 걸 찾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작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예요. 자,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논제로 하겠다라고 주제를 밝혀줬고 글의 서론을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썼다. 적절한 문장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번부터 5번 중 사건이나 현상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이끌어내서 논제를 제시한 3단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꼭 형태적으로 세 문장이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가 여기 제시된 선지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비윤리적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문제점 제시예요. 그 다음에 뒤에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근거로 들었죠. 현상을. 그래서 문제 얘기한 다음에 현상을 근거로 썼어요. 그럼 순서상 어때? 뒤집혔지. 그러니까 1번 땡. 자, 그 다음에 논제도 안 나왔고 논제 정리 없고, 그 다음 2번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논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현상 제시예요. 말투를 보세요. 요즘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현상 제시예요.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 강해진 것을 현상으로 제시하고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윤리적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건 현상의 원인이죠. 자, 그래서 이건 현상의 원인, 문제점.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이버 윤리 규범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 위에 있는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다면 이거랑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랑 여기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가장 근접했어. 단계는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틀은 갖추었는데 마지막에 제시한 논제가 저게 아니에요. 사이버 윤리 규범에 뭐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것과 이게 필요해 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정답으로 2번 고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논제가 발문에 나오는 논제와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상으로 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부 젊은 계층에 한정된 것이다 라는 것도 이것도 현상이자 문제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현상, 젊은 계층에 한정되었다는 걸 문제. 그럼 맨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 논제요. 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관심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게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어디가 틀렸어요? 맨 마지막. 논제가 발문의 논제와 달라요. 자, 그 다음 4번.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상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 세계와 달리 행동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논제도 어때요? 논제 같은 경우는 사이버 윤리규범의 필요성까지 못 왔죠. 그래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윤리규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부족해. 논제로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 5번이 답인데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자유 공간으로 환영받고 있다 현상. 그런데 비윤리적 행동이 나타난다. 문제. 이를 막으려면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치가 윤리규범이죠. 여기서 제한 가능한 장치가 바로 윤리규범이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답은 5번입니다.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5번이 답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차곡차곡 1번부터 해설을 해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자, 발문에 보면 논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보기에서 논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 맨 뒤에 있다 그랬지. 저면 각 선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논제에 어긋난 것부터 지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럼 논제가 제대로 나온 것 중 절차가 확보됐나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문제를 푸셨으면요. 논제가 성립이 안 돼서 그냥 답이 딱 5번이 나와요. 1번부터 4번은 논제가 다 일치하지 않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글을 파악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이거 긍정 발문이니까 선지 먼저 봐요? 지문 먼저 봐요? 지문 먼저 보기로 했잖아. 자, 지문 먼저 볼게요. 자, 느낌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일까? 자, 펜터치는 하면서 갈게요. 아, 내가 출제자라면 뭘 출제할까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느낌의 동그라미. 왜? 둘째 문장에서도 느낌 잡았거든요.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 한 일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낌은 어떤 언어의 도움도 없이 자, 그래서 언어의 도움이 없다. 우리 몸의 생명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지 나쁜 방향으로 향하는지 마음에 알려준다. 생명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함으로써 느낌은 자연스럽게 생명작용이 우리의 안녕과 풍요에 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다. 좋으니 뭐예요? 안녕과 풍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느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 그 느낌은 자, 뇌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화학 분자와 신경회로의 상호작용. 자, 그래서 뇌와 신체가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간과되었던 느낌의 이 독특한 특성은 평상시 무심히 진행되는 마음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꾼다. 자, 그래서 마음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느낌의 근원은 삶과 죽음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외줄타기를 한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거나 찬란하고 부드럽거나 강렬한 음을 내는 어떤 현악기의 줄과 같다. 비유적 표현이니까 패스. 자, 느낌은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휘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열거잖아. 패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중요한 거 뭐예요? 자,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흔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열거된 걸 쭉 보면서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른 부분엔 주의 깊게 보면 돼요. 펜터치는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다시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런데 지문이 안 끝났지. 그러면 너무 긴 거야. 저라면 여기서 정지하겠어요. 한 절반 정도 읽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선지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나 볼게요. 1번. 느낌이 마음에 무엇을 알릴 때 일반적으로 언어의 도움을 받나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언어의 도움이 없이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땡. 느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해요? 아까 이성 얘기 나왔는데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도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땡. 두 개나 주어졌죠. 그 다음에 느낌은 뇌와 신체가 같이 상호작용하죠. 독자적 땡.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나머지 보고 결정할 거예요. 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언급이 됐으나 이게 문제 해결 과정에 관여한다 라는 거 명확히 찾지 못했고 동물의 마음도 느낌을 통해서 동물도 그런지 아직 그리고 대상을 이해하는지 아직 그러면 아직 안 읽은 부분에서 4,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괴롭고 아픈 상태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즐거움 나왔다. 자, 그러면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촉매제다. 나왔어.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풀어야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뒤에 나오죠? 자,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마음과 구별된댔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구만. 그래서 동물들도 X. 자, 그래서 답 4번 확정.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현대운문의 내용 이해고요. 요즘에 일행직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기타 직렬도 그렇고 현대시 부분을 좀 되게 뻔한 시를 낼 때는 문제를 조금 난도 있게, 그리고 낯선 시를 낼 때는 그냥 내용 파악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좀 잡을 수 있는지를 되게 쉽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낯선 시를 보면 모르는 시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풀만하게 냈겠지 라고 출제자를 신뢰하시면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시를 실제 간결하게 이 주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지문 보겠습니다. 여기 나라고 화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낯선 시 볼 때는 화자 잡아주셔야 돼요.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그럼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뒤에서 찾아보죠.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근데 이것이 그럼 뭘까? 일일까? 아직 몰라요. 그러면 시는 한 년 한 년 보고 정리할 수 없어요. 전체를 빠르게 보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물음표 치면서 가면 돼. 나는 잠시 뭔가를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보람이 이것뿐이래. 그럼 살아있는 보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밑에 보면 하루살이의 춤이요. 미친 듯한 춤을 췄어. 하루살이가. 그럼 왜 하루살이를 얘기하지? 하루살이는 나를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바라보는 대상인가? 하면서 확정 짓지 말고 뒤를 보세요. 뒤를 보면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대. 그러면 하루살이랑 나가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왜 졌다고 생각할까를 우리는 또 궁금해해야 돼요. 왜? 하루살이의 유희요. 그럼 여러분 이거랑 문장 구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광물을 유희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너가 누구예요? 하루살이죠. 그럼 하루살이의 네모를 칠게.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우냐? 광물을 추는 그 유희하는 너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소리 없이 기고 소리 없이 날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그러나 나의 머리 위에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살이의 반복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루살이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의 몸짓은 너무 자유스럽고 그리고 나의 천장 위에서 노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론할 수 있는데 더 읽어볼게요. 자, 불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요.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요. 계속 열거했어요. 감정을 잃어버린 시인에게 모여드는 하루살이요. 여러분 여기에 감정을 잃어버린 시인이 다른 사람일까 나일까? 나지. 자, 그래서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 그럼 이거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고요. 그 시인에게로. 그럼 시인의 일이 뭐예요? 시인이 하던 일. 하루살이 때문에 방해받은 일이 뭐예요? 시 쓰는 거. 그러니까 맨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맨 앞으로 돌아가면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일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 살아있는 보람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나에겐 살아있는 보람이란 시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원활해요? 원활치 못해요? 원활치가 않아. 자, 나의 시각을 쉬게 하라. 하루살이의 황홀이여. 자, 그러면 광무, 유희, 황홀은 하루살이의 방해예요. 근데 이 방해를 짜증내고 화를 내기보다 그래, 내가 잠시 너를 보며 그쵸? 눈을 감고 시를 짓다가 잠시 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김수영의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하루살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이다. 자, 그래서 하루살이를 보면 아주 자유스럽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날죠. 예,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시를 짓다가 방해를 받았지만 그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의 몸짓에서 배움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춤. 그 다음에 니은, 천장. 천장에서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천장에 누가 날아요? 하루살이가 날죠. 근데 그렇다고 나도 천장을 날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루살이가 나는 천장을 보면서 나는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긍정적 공간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디귿이 뭐였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존재일 수 있다니까요. 자유롭게 춤을 춘다. 자, 그 다음 비애와 애환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고요. 구체적인 화자의 내면이라고 했는데 하루살이가 황홀하게 춤을 추는 거지 화자가 황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근거 부족이나 부적당한 의미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명확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김수영이 작가가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이 하루살이를 보고 생각에 빠짐.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여러분 24번 문제는 문법 문제예요. 문법에서 언어의 변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어는 통시적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음은 어휘, 문법, 의미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미 변화를 볼까요?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축소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제3의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걸 이동이라고 합니다.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이요. 그래서 이거 어디 나오냐면 의미론의 변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 기본서에도 보면 의미론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런 단어들이 확대된 단어들, 축소된 단어들, 이동한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거 공부 한번 하셔야 되고, 자, 이때 지금 기억을 보시면 마누라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제 남녀 모두한테 썼어요. 그리고 존칭이고. 근데 이제 여자에게만 쓰면서 아내에게 이르는 말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이동된 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의미 축소로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쓰던 말인데 여자에게만 쓴다 그러면 축소고, 자, 마누라 남녀인데 여자만 쓴다 축소. 그 다음에 의미가 타락했다, 아내를 낮게 부르는 말이라는 면에서는 이동. 두 가지에 다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놀부. 놀부 같은 경우는 흥부전 속의 인물이 심술궂은 사람의 캐릭터가 되었죠. 그래서 확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놀부는 확대. 자, 그 다음에 온. 온이라는 거는 원래 백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백이라는 말이 지금은 모든의 뜻이 됐으니까 의미가 확대된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리다.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가 되었으니 의미가 이동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릉도원은 신선들이 사는 복숭아 핀 곳. 자, 이게 낙원이나 이상향으로 확대됐죠. 자, 그러면 1번, 4번 지워지고 니은. 니은에서 놈. 놈은 모든 사람이었는데 남자만 그것도 아래로 내려서 의미하는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놈은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미 축소의 놈 괜찮고요. 짐승도 살아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물만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 축소 맞고요. 그 다음에 매 같은 경우는 매는 과거에 진지나 밥이었는데 지금은 제사 때 올리는 밥만 의미하므로 축소가 맞고, 그리고 외도 같은 경우는 불교 외의 모든 종교를 뜻했는데 지금은 불륜을 뜻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의미의 이동입니다. 방송. 방송은 죄인의 석방이었는데 이제는 뭐 방송에서 영상을 송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 식구.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다. 먹는 잎을 뜻한, 먹는 입인데 그게 사람을 뜻하게 됐으니까 의미 확대로 보고요. 언니라는 말을 예전에는 남자도 썼어요. 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 손윗사람이라는 뜻에서 여성에게만 쓰게 되었으니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고, 인정은 뇌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뇌물이라는 뜻이 지금의 뜻으로 변한 건 의미 이동이고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손. 손은 의미가 확대된 경우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것도 해설지에 다 제가 올려놨지만 신체 일부지만 노동력이나 영향력 이런 뜻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다이어가 됐으니까 기억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일반적인 말이란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양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 축소로 봅니다. 자, 그 다음 25번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긍정발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2020년에 국회직 8급은 비문학 독해 문제가 많지 않았지만요. 예전보다 많지 않았지만 다 긍정발문이에요. 거의.
그래서 일반 추론이나 아니면 내용일치는 부정 발문이냐 긍정 발문이냐에 따라서 난도가 굉장히 체감이 다르죠. 그래서 부정 발문보단 긍정 발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해 지문을 소화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문장 왜곡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비문학 독해 문제가 문항수가 적었더라도 오답률이 충분히 높았을 만한 그런 시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긍정 발문이니까 지문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과 부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기회는 국가의 형성보다 앞서 존재했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자, 그러면 여기 불균등한 접근 기회에 체크해 주세요. 국가보다 먼저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통치 체제가 일단 구축되고 나자 결과적으로 기존 불평등은 더욱 어떻게 됐다? 심화됩니다. 나아가 새로운 불평등이 보태어졌어요. 더하기 새로운 불평등도 보태졌어요. 전근대 국가들은 상업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서 또 동시에 정치 권력 행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을 위해 개인적 이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더 도와줬죠. 그래서 소수의 손안의 물질 자원이 축적 집중되는데 기회를 창출해줬어요. 이게 부익부되었다는 거죠. 결국 정치적, 물질적 불평등은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에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래서 상향 나선형 상호작용 효과라고 일컫는 것 안에서 나란히 진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정치 체제의 확립보다 어떤 자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권력가보다 부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먼저 있고 권력가가 생겼겠지만 권력가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더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문이 더 있죠. 이때 여기까지 읽고 한번 선지로 갖다 돌아올게요. 지문이 기니까. 물론 이 정도의 지문은 한꺼번에 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읽으셔도 돼요. 1번 소득과 부에 대한 불평등은 국가 형성 전부터 존재하다가 맞죠? 없어졌어요? 더 심화됐어요? 심화됐죠. 그 다음 전근대 국가들이 상업활동에 대해 내린 보호 조치는 특정 개인이 부를 더 쌓을 수 있게 했죠.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해줬어요. 그 다음 정치적인 불평등은 물질적 불평등과 함께 상향 나선형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말이 옳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봤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답은 3번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답. 그러면 나머지 4번, 5번을 나머지 파트에서 찾아서 끝낼게요. 국가라는 지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의할 때 영토보단 조직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인구수에 대한 철저한 강압적 통제, 인구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직 못 봤던 지문의 나머지 파트를 봅니다. 현대학자들은 국가라는 지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를 제시했다. 몇 가지 요소를 보면 인구 및 자원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했다. 국가란 영토화, 영토. 지금 영토화라고 했는데 조직이 우선 하나 볼까? 자, 그 다음에 구속력 있는 명령과 규칙을 공포하고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합법적 강압 조치의 행사로 뒷받침해서 통치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제도와 인력을 갖춘 정치 조직을 나타낸다고 한다. 자, 그래서 최초의 국가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주 많은데 내재적 추진력은 경제발전, 사회적, 인과학적 결과, 즉 유리한 위치를 점한 자들이 교역의 흐름을 통제한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 인구 밀도 증가 및 생산 교환의 더욱더 복잡한 관계 안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 기회를 둘러싼 계층 갈등, 그리고 규모 확장과 위계 및 중앙 집권화 지휘 체계를 선호하는 자원 부족. 자, 여러분 여기 쭉 읽었더니 4번과 5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영토보다는 조직이라고 비교한 적이 있어요? 영토도 나왔죠. 그리고 조직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나와요. 국가는 조직인데 근데 영토보다 조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비교의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다. 이걸 알 수 없죠. 영토보다 조직이라는 비교의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둘째 문단에 보면 여기서 사회적 인과학적 결과 이 얘기 나오죠. 그럼 사회적, 경제적, 인과학적 요소가 다 영향을 미친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는 알 수 없어. 인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없어. 그럼 4번과 5번은 알 수 없다요. 4번과 5번은 참임을 알 수 없다. 3번은 참임이 나와 있다 지문에. 추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O, X가 아니야. 알 수 없다도 있어. 그럼 그건 긍정 발문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년에 국회직 8급 문제 피드백을 했고요. 2019년, 2018년의 피드백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3년의 국회직 8급에서 독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행직이 어려워지면 일행직의 미래가 바로 국회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비문학 독해 문제들 보시고 앞으로 비문학 독해 문제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